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광고가 끊겼다." 어.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또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 글이 힘이 있구나. 무슨 헬조선이니 무슨 뭐 88만 원 세대니.' 그런 게 다 그때 나온 얘기거든요. 우연의 힘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마주침을 갖다 보면 어떤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나의 기회를 앗아가기도 하지만 삶이란 게 원래 그렇게 잔인한 거니까. 오늘은 김치매틱 팟캐스트 공인뷰티 중개사의 첫 시간입니다. 공인뷰티 중개사는 김치매틱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만들었던 저의 직함인데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름 호기롭게 만들었는데 사실 오랫동안 방치하던 이름입니다.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어떤 이름이 좋을지 생각하다가 이 이름을 기로 했어요. 그리고 첫 화를 누구와 무슨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는데요. 20대 초반 저에게 가장 큰 사건은 전공이 적성에 안 맞는다 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술을 하다가 당연하게 디자인과에 왔는데 제가 생각보다 소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학년 때 한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 이름은 디자인 문화 기획이었습니다. 디자인, 문화, 기획, 이 단어들의 조합이 당시 저에게는 조금 낯설었었는데요. 디자이너는 눈에 보이는 형태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진로 고민이 많았던 대학생 때 알게 된 한 분을 초대하고 싶어서 지난달 무작정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흔쾌히 나와주시기로 했어요. 오늘 팟캐스트의 첫 번째로 모신 분은 디자인과에서 방황하던 저에게 글쓰기라는 뜬금없는 세계를 알게 해주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저는 지금 건국대 산업디자인학과에서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교보문고에 다녀왔는데 디자인 코너에 화제의 도서로 최근에 출판하신 디자인의 유령들이 있는 걸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 팟캐스트에서 이런 뭐 디자인 관련 얘기도 좋지만 선생님에 대해 좀 궁금한 점을 이번 기회를 삼아서 여쭤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요. 선생님은 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사실 뭐 디자인을 전공하겠다고 생각하고 대학에 입학한 다음에 그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업 디자인과하고 그러니까 산업 디자인 전공하고 시각 디자인 전공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시각 디자인이라고 하면 약간 그때는 지금은 타이포그래피가 많이 시각 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얘기되지만 그때는 광고가 시각 디자인하면 거의 대표적인 그 어떤 분야처럼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산업 디자인은 약간 지금도 그렇지만 제품 디자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광고는 그 시대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약간 사람들을 약간 속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리고 그 산업 디자인은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것들을 다루면서 어 약간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어떤 지금 보면 순수한 생각에서 산업 디자인을 선택했어요, 그때는. 예. 그러면 그런 생각을 대학교 일단 입학하시고 1학년 때 학과 공부를 하면서 생각하시게 된 예예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방금 듣기로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 보면은 되게 특별한 학생이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과거에 어떤 학생이었는지도 아니 저는 뭐 그냥 굉장히 평범한 학생이었고 수줍음을 많이 탔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도 너무 수줍음이 많은 학생이었고, 근데 대학 입학한 다음에 좀 그 수줍음을 많이 타는 게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좀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꾸려고 노력했고,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서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가급적 그 제 본성과 맞지 않게 좀 약간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참여를 해보려고 하고 그런 방식으로 좀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런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 바뀌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 그 내 곁에 키치가 원래는 논문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예, 예, 예. 근데 저는 사실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을 뭐 얘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알았는데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어떤 계기를 거쳐서 그냥 디자이너가 아닌 뭔가 연구가로서 삶을 살게 되셨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제 그 학교 생활에서 좀 기억나는 것들을 얘기하면, 대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삼성 디자인 멤버십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처음 생겨가지고 그거를 하게 된 게 좀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삼성에서 디자인 쪽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던 막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90년대 초중반. 근데 그때 만들어진 그 삼성 디자인 멤버십이라는 프로그램이 대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작업 공간도 주고 서로 만나서 같이 디자인 활동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뭐 이런 세미나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디자인도 경험하고 그리고 실제 삼성에서 일하고 계신 디자이너들과 협업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던 기업에서 디자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디자인이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았어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 좀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내가 생각하던 디자이너의 길인가? 그러니까 사실 어, 좀 실망스러웠던 경험도 있고 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연수를 보내줬는데 일본에. 근데 그때 지금은 그러진 않을 거예요. 지금은 그러지 않을 텐데 그때 그 제가 보고 충격 받았던 게 뭐냐면 디자이너 분들이 아키하바라에 가가지고 그때는 사실 소니라든가 이런 그 회사들이 굉장히 앞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브로셔를 수집하는 거예요. 디자이너 분들이 참고할 아, 거라고. 거의 전자상가 예, 같은 그런 데 예, 아닌가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때.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디자인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4학년 때 사실 입사 결정이 나고 가느냐 마느냐 고민하다 대학원에 갔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그 대학원에 좀 어떤 흡입 요인이 있었는데 지금도 계시지만 김민수 선생님이라고 예, 그러니까 뭐 디자인 이론 쪽을 하셨던 선생님이 서울대학교로 부임을 막 하신 때였거든요. 이제 4학년 때 오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보면 어, 학교에서 좀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막 연구실에 불도 켜진 그런 모습들도 그 당시에는 좀 새로웠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기로 결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도 1, 2, 음, 3학년 때까지는 뭔가 진짜 음. 산업 디자이너의 꿈도 꾸셨었었나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그 디자인과 다니는 학생들이랑 다르지 않게 디자인 당연히 디자인 하는 거고 그게 유일한 길이고 다른 길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거의 4학년 때까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원에 입학할 때도 다른 길이 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간 건 아니고 그냥 뭔가 그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 호기심 그런 것도 있고 어, 그때 조금 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대학원이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건 확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저도 대학원 들어간 다음에도 디자이너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원고를 선생님이 쓰시면 그거를 사실은 월간 디자인 같은 매체에 이렇게 보내면 메일로 보내잖아요. 메일로 보내면 거기서 받아가지고 뭐 잡지에 실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고를 쓰고 출력한 다음에 그거를 어, 월간 디자인에 가져다 줘야 됐어요. 직접. 정말. 예. 근데 선생님은 어느 날 요거를 심부름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걸린 거죠. 그 대학원실에 마침 있어가지고 이거를 월간 디자인 지금도 그 동대 입구에 있는데 거기에다 이 원고를 가져다 줘라. 그래서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해서 갔는데 제가 요 심부름을 한다고 그때 그 월간 디자인 편집장한테 그 편집장님한테 그 원고를 드렸더니 편집장님이 그러니까 심부름 왔으니까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좀 뻘쭘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고는 누가 쓰는 거냐, 교수님들만 쓰는 거냐. 근데 그때 그 편집장님이 아니다. 아무나 쓸 수 있다. 어. 너도 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는 그냥 의미값이 없는 얘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밥 먹었니 물어보듯이 아. 그냥 그런 거였는데 제가 그때 그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나도 쓸 수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있은 후에 돌아가서 원고를 썼어요. 한 2달 동안 쓴 것 같아요. 써가지고 진짜 그 원고를 가져가서 네. 그 편집장님한테 드렸는데 그게 정말 실렸어요. 월간 디자인에. 우와. 실렸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죠. 그때 썼던 그 내용이 굿 디자인 제도 문제 있다라는 제목의 원고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실리고 사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에 그 편집장님을 이후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광고가 끊겼다. 음. 그러니까 사실 그게 굿 디자인 제도가 사실 디자인 진흥원에서 그 국가에서 하는 제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진흥원에서는 그 월간 디자인이라는 매체에 매달 광고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잡지가 광고로 많이 그 운영되는 그런 측면이 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끊겼다. 근데 제가 그 비평을 했던 그 글 때문에 그게 끊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편집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뭔가 타박을 하거나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 요 정도의 그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또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글이 힘이 있구나. 글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바꿀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종종 그 원고를 써서 기고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도 교수님의 선생님의 글을 직접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드린 거예요? 네. 와. 와. 재밌어요. 그때를 상상하면.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어떤 뭐 대단한 플랜이 있거나 그런 네. 건 아니고 그냥 우연히 마주친 어떤 계기들 그런 것들이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교수님 나이 때 저라면 그런 같은 심부름 받았어도 그런 질문을 할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학생들한테 간혹 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때 대학원실에 제가 아니라 다른 친구가 있었다. 그러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에 피해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랬으면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았을 거고, 거기 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또 그런 기회는 생기지 않았을 거고, 그런 얘기를 들었더라도 그거를 뭐 그냥 인사말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면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뭔가 조금 진지하게 뭐 이렇게 대하고 기회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뭐 마주 한다면 좀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들이 많은데 제가 글과 책에 관심을 갖게 된 과정이랑 선생님의 과정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학교 선생님을 우연히 만나서 그분한테 좋은 영향력을 받고 혼자서 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재밌네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 디자인의 요령들 책 읽으면서 이 날개에 항상 자기소개가 써 있잖아요. 네, 거기에 선생님이 디자인 역사문화 연구자라고 하신 부분을 봤는데 그 사실 그게 있는 이름은 아니잖아요. 예, 예,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어떤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그 디자인의 유령들 책의 자기 소개는 제가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출판사에서 네. 그 자기 소개를 적어서 그냥 보내온 거였어요. 그냥 아, 괜찮다고 해서 그냥 실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그러시구나.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출판사에서 저를 보는, 그냥 저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사실은 저 자체를 어떻게 딱 이렇게 규정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뭐 디자인 역사문화 연구자든 아니면 디자인 연구자든 아니면 디자이너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호명을 해버리면 사실 네. 그게 나를 규정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그러니까 올가매는 감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사실 이번 책을 하면서는 저는 디자인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는 전혀, 그러니까 의견을 표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컨셉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또 거기다 말을 얹히거나 그러면 또 그게 흐트러지기도 하고, 편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좀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더라도 꼭 네. 참고, 네. 뭐 물론 잘해 주셨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예. 네. 학과 수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네네. 아직도 디자인 문화 기획이라는 수업이 예, 그 예, 예. 이름으로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아, 3학년에 디자인 문화 기획이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 문화 리서치가 또 1, 2학기 이렇게 3학년 1, 2학기에 이렇게 배치돼 있거든요. 네, 디문리 디문프 이제 생각났다. 그러면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어떤 학생들이 어떤 걸 배울 수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가르치고 있는 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사실 그냥 학생들과 만나서 서로 좋은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성장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에게 그 수업은 되게 어떻게 보면 뭐 공간 디자인, 산업 제품 디자인, 뭐 UI, UX 이런 수업들이 거의 다 시각적인 걸 다루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유일하게 그 수업은 시각적인 걸 다루는 수업이 아니었어서 저는 그게 좀 해방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결과물을 보여지는 것들로 이렇게 파인하게 내보내는 거에 대한 강박이 있다가 이 수업에 되면 그냥 이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뭐 책을 읽기도 하고. 근데 저는 지금 학생들한테도 그런 수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도 보면은 산업디자인학과라고 입학을 했지만 뭐 전통적인 의미의 그런 산업 디자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 디자인이나 공간 디자인이나 그런 데 관심 있는 친구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막연하게 그렇게 들어왔는데 또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친구들은 그 지금 뭐 이런 트랙 그 문화 리서치라든가 기획이라든가 큐레이션, 디자인 큐레이션이라는 수업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디자인 읽기와 쓰기라든가 그런 수업들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약간 해방감, 탈출구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AI 관련 그런 디자인 수업이 언제부터 커리큘럼에 생기게 된 건가요? AI 관련 수업은 그러니까 올해부터 생겼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만들자는 생각은 작년에 했고 그래서 올해 1학기부터 만들었거든요. 근데 네. 그걸 해보았더니 굉장히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흥미로운 지점도 있고 그 지점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사실 그 수업이 3학년 수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그 학교에서 보면은 그 디자인을 잘한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AI 수업 담당하시는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몇 명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그 친구들이 그 이전까지 제가 알고 있던 디자인을 잘한다 하는 친구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얘기하기 좋아하고 뭐 이런 리서치 같은 거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이 거기서 실질적인 디자인 결과물로 그러니까 어떤 인정을 받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AI 등장으로 기존의 디자인의 어떤 뭐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새롭게 이렇게 평가되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실질적으로 했어요. 예, 그리고 메타 디자인 연구실을 운영하고 예, 계시잖아요. 예. 저도 사실 대학원에 갈 뻔했었는데 가진 않았었고. 대학원에 가면 좋은 이유가 있나요? 교수님? 진짜 이거는 답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공부할 수 있는 거 그게 장점일 수 있고, 그러니까 학부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어, 공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토론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면 프로젝트를 해본다든가. 근데 대학원이라는 게 사실 뭐 학부처럼 아주 이렇게 입에 떠 먹여 주듯이 그런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 자율성이 많이 주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는 친구도 있고 좀 그거를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죠. 근데 대학원에 간다는 건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그 어떤 소양이라든가 그런 거를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좀 맞으면 대학원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두려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 대학을 가는 거네. 저는 이렇게 글을 쓰는 거든 뭐든 아마추어의 단계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김치매틱도 그렇고 완전 저는 회사도 여기 조금 다녀보고 저기 조금 다녀보고 많이 이동을 했어요. 저는 좀 행보가 이렇게 하나에 집중해서 하는 게 지금도 사실 이게 갓 1년 반 정도 넘었는데 저는 그 아마추어리즘의 저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색깔?
이게 많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라서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근데 뭔가 어떤 제도 안에서 정석적인 글쓰기, 논문 같은 경우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이런 나의 색깔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근데 막 이게 또 엄청 대단하신 분들도 교수님을 포함해서 논문을 막 여러 번 쓴다고 그 사람의 색깔이 희석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지금 내 단계에서 내 색깔을 더 이렇게 컬러풀하게 만들어가지 않고 어떤 제도 안에 내가 들어가면은 뭔가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논문이라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지만 거기에도 신박하고 실험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논문이라는 게 그 형식이 주는 어떤 중압감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것이 주는 우리한테 주는 어떤 자유를 부여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경험을 해봐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책 읽으면서 그 내용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뭔가 확 박혔던 부분이 그 가라타니 고진의 글을 인용해서 아, 예. 가르침이라는 게 배우는 사람이 끝나버리면 그 게임이 끝나버리는 게임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전 항상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 제가 약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강자고 교수님이 약자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생각의 전환이 팍 되면서, 아, 선생님은 어쩌면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부분이 뭔가 학생을 수년간 가르치면서 그렇게 생각을 더 하게 되신 건가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은 교육자 가르치는 사람이 강자고,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 약자. 그러니까 그게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선생이 강자, 학생은 약자. 근데 사실은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 안 배움에 관심이 없고 뭐 거기서 벗어나 버린다면은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게임이거든요. 사실 가르치고 배우기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라타니 고진이 얘기한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약자일 수 있다. 음,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예. 디자인 분야 화제의 도서인 디자인의 유령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문학적 표현이 많아서 좀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적 표현도 그런데 문학이 인용되거나, 그러니까 그게 이 책을 더 이렇게 읽는 재미를 풍부하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소설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저는 좀 재밌었던 게 그 상에 대한 얘기였는데, 상을 주는 주체가 어떤 주체성이 없었는데 상을 주는 존재가 됨으로써 어떤 권위를 인정받는다. 그 대목에서 카프카적이군요,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이 책 제목도 디자인의 유령들인데 되게 문학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비유적이잖아요. 유령이 존재하는데 뭔가 보이지는 않고,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고 사람들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그런 거를 이 제목으로 썼다는 것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 독서를 많이 한다는 건 익히 알고 있긴 하지만, 그런 의식하시고 그런 표현들이 여기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건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뭐 글쓰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플랜이 있고 쫙 쓰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물 흐르듯이 가다 보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책을 쓴다는 게 A부터 Z까지 이렇게 써야지 계획하고 쓰는 경우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노트북을 펴고 약간 뭉게뭉게 떠오르는 그런 애매한 형상, 네. 말 그대로 유령적인 그런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쓰는데 그 쓰는 과정에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 그냥 그거에 응답하는 것 같아요. 예. 디자인의 유령들이라는 책 제목은 사실 처음부터 그 정하고 갖고 출판사에서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그냥 사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책 제목이 아, 항상 출판사에서 의견 내고 그거에 대해서 조율하고 거기서 옥신각신하고 그런데 이번 책은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혹시 요즘도 밀란 쿤데라 책을 좋아하시나요? 아, 예, 밀란 쿤데라 책 좋아하죠. 제가 사실은 대학교 때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 그걸 처음 그때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 노르웨이 숲이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노르웨이 숲인데 상실의 시대로 번역이 돼가지고 팔렸는데 사실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그 두 권의 책이 엄청 인기였어요. 근데 그런 아, 인기라서 저도 뭐 인기에 편승해서 밀란 쿤데라 책을 그때 사서 읽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좀 읽다가 말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책을 다시 꺼내서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미있었고 사실 그 경험이 제가 책이라는 것은 어, 구입해서 읽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계기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내가 좀 낯설고 어렵게 보이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나한테 엄청난 그 즐거움과 어떤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선생님 연구실에 가면 책들이 되게 음, 많잖아요. 막 빽빽하게 서가에 꽂혀 있는데 거기에 디자인 서적보다 그런 뭐 밀란 쿤데라의 책이라던가 그런 소설들 음, 그런 음, 것들 막 사진 찍어서 나도 읽어야지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래서 밀란 쿤데라 책을 그때 그 읽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계속 읽기 시작했는데 그게 미음사에서 전집으로 나왔잖아요. 책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서 읽었는데 참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네. 저는 이 책에서 공공 디자인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음, 그리고 그 자동차 번호판에 음, 대한 얘기도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저는 그때 거의 초등학교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초록 번호판이 있고 그게 갑자기 이따만큼 커지고 근데 저는 그때는 그런 생각은 못하고 그냥 되게 글자가 이상하게 뻥튀기가 된다. 근데 그게 어떤 큰 사건이라고 몰랐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되게 대서특필될 네, 만한 큰 네. 사건이었더라고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것들은 그런 게 많죠. 어떻게 보면은 뭔가 대단한 절차와 대단한 어떤 그 숙고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궁금했던 게 사실 한국 도시의 미관이 지금이야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런 뭐 종로 일대 간판거리라든지 하면 되게 한국스럽고 예쁘다 하지만 사실 우리 눈으로 이걸 예쁘다고 여기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은연중에 보는 도시의 모습이 그 사람의 미적인 감수성이나 삶에도 영향을 은연중에 미친다고 음, 음. 생각을 하는 편인데 선생님은 도시의 미관이 어떤 사람의 뭐 인생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도시의 풍경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감수성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근데 그게 그 도시의 풍경이 왜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런 걸 봤을 때는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관계 방식이라든가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로 얽히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 억지스러운 그거에 대한 어떤 파열음 같은 게 있죠. 저는 사실 2000년대 후반부터 어떻게 보면 광풍이 몰아치듯이 그 공공 디자인의 열풍이 불었었는데 그게 약간 그 억지스러운 움직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책이 크게 그 보면은 디자인 문화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공공 디자인에 대한 얘기, 또 하나는 작가주의 디자인에 대한 얘기인데 공공 디자인에 대한 얘기가 한 네, 네 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크게 보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2000년대에 아주 중요한 디자인 분야의 이슈였기 때문에 그렇게 담은 것입니다. 예. 네, 저도 그 부분이 재밌었던 게 딱 제가 학교에 입학할 때쯤 디자인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즈음이 그 디자인 광풍이 이상하게 몰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간판을 좀 예쁘게 만들자 이런 거가 생겨서 인사동이나 이런 거 되면 한글 간판 생기고 또 어떤 신도시 이런 데 가면은 되게 획일화되게 했는데 그게 사실 100% 맞추는 게 아니고 90%만 맞추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은 약간 사장됐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음, 그리고 음. 그게 기존의 것보다 아름답지도 않고 오히려 어디서 들었는데 그냥 이게 한국 우후죽순 생겨난 이런 간판들이 한국의 모습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거를 이미 다수의 미관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일부분만 조금 정돈한다고 해서 그게 정돈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취향도 다르고. 근데 그 공공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졌던 지금도 그러고 있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 펼쳐졌던 내용들을 보면은 특정한 취향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일반적인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사실 거기에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거를 불편해하거나 취향적으로든 아니면 기능적으로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느끼기로 선생님은 뭔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막 끌고 나가려고 이 책을 쓰시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모든 사건들을 관찰해왔던 사람이 치밀하게 어떻게 보면 기록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판단하게끔 하는 그런 책이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어떤 걸 이렇게 강하게 판단해버리거나 주장하는 거를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시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책으로 하여금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하는 게 더 좋으신 건지 저도 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대안 같은 것이 구현되기를 뭐 원하고 그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사실 2000년대 한국 디자인을 기록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제 시각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이라든가 사건들이 뭐가 있었나 그걸 찾아보고 그리고 그거를 뭐 연구해서 기록하는 만약에 이게 기록이 되지 않는다고 그런다면은 그거를 본래 있었던 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왜곡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기록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사실 공공 디자인도 그렇지만 뭐 디자인 문화도 그렇고 작가주의 디자인 부분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그런 방향과는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그거를 근거라든가 논리적인 그 설명 방식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나가 보려고 애를 쓴 거죠. 사실 뭐
매체에서 이 사람이 스타 디자이너야. 아니면 전시에서 이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발자취를 남기기로 뭐 시작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사실 정해버리면 백그라운드가 좀 충분치 않은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떤 권위 있는 어떤 매체나 기관에서 그렇게 정해버렸으니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예. 저도 그런 입장이었던 때가 훨씬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그거를, 그런 현상이 정말 그런가? 그게 정말 맞나? 이걸 반문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좀 나만의 시각을 갖게 되기 위해서는 좀 많은 공부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그거를 뭔가 원래부터 조금 다른 시각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편이셨는지, 아니면 많이 탐구하다 보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다고 정의 내린 그런 사건에 대해서 뭔가 나만의 시각을 가지게 되신 건지. 글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의문을 표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런가? 그다음에 왜 그런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한테 그거에 대해서 답해 보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해 방식과는 어긋나는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그냥 놔둘 수도 있지만 불편하잖아요. 음. 그렇다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글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가시화시키고 그거를 공유하고 그런 것들은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좀 전에 얘기 나눴던 것 중에 책을 쓰다 보면은 뭔가 이게 흐름에 맞춰서 쓰다 보면 내가 뭔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말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책을 아직 안 만들어봐서 제가 느끼기로는 이걸 다 생각하고 정리하고 구조를 만든 상태에서 이거를 썼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제가 느끼기로 이 책은 되게 구조화가 돼 있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쓰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되게 상상이 잘 안 갔어요. 음, 대부분의 글을 쓰는 사람은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그래서 생각한 거를 쓴다기보다는 그냥 생각과 쓴다는 게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그래서 책을 쓴다는 게 뭐 하루아침에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뭐 이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그 기간 동안 그걸 쓰게 되는데 그 쓰는 기간이 사실 계속 생각하고 의문을 던지고 답해보고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책을 출판하신 지 얼마 안 되시긴 했지만 그 쓰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다음 책이 있으신지. 다음 책은 모르겠고 지금 쓰고 있는 글은 디자인 아카이브에 대한 글을 쓰고 있고, 네. 예. 그리고 디자인 아카이브라는 게 사실은 2010년대 이후 그 디자인 영역에, 사실 디자인 영역뿐만 아니라 미술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아카이브라는 이름을 매개로 해서 등장하는 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2010년대 이후의 어떤 사회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미술의 영역이든 디자인의 영역이든 가지고 있는 상황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뭐 고민들과 관련된 글을 쓰고 있고, 지금 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부분은 어 그리고 사실 그런 공부를 좀 많이 좀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뭐 최근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 기후 위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고민도 하고. 그래서 신유물론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관련 저작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인류가 생각해 왔던 어떤 방식, 그런 게 문제를 일으키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였지. 근데 해결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기후 위기도 생기고 빈부격차도 생기고 문제가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생각해 왔던 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런 신유물론을 매개로 해서 펼쳐지는 그런 얘기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 아까 그 디자인의 유령들에 나와 있는 그 공공 디자인 대상에서 그러니까 권위 있는 주체가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상을 줌으로써 권위를 획득하는 거 그런 어떤 구조가 이 아카이브와 관련된 움직임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아카이브를 가질 만큼의 혹은 그거를 얘기할 만큼의 어떤 기억과 경험과 실천이 있어서 아카이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카이브를 얘기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확인받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도. 제가 봐도 막 만들어진 지 1, 2년밖에 안 된 패션 브랜드가 아카이브 세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 아카이브가 되려면은 이게 음, 최소한의 시간성은 음, 있어야 음, 되는 거 음, 아닌가? 음, 또 내가 너무 이렇게 편협한 건가? 막 이런 생각 들면서 그 사실 아카이브라는 말이 되게 학술적이고 미술적인 용어라서 좀 좋잖아요. 그래서 차용을 많이 하는 음, 건가? 그냥 듣고 말하기 좋아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예, 많이 예. 했어요. 그리고 여러 책을 집필하셨는데 그 가장 많이 사랑받은 책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다른지 같은지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많이 사랑받은 건 제일 첫 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디자인과 키치였는데 그게 뭐 여러 출판사를 거치면서 출판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내 곁에 키치라는 이름으로 이름도 바꿔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팔리기도 했고 그래서 많이 팔렸고 그래서 사랑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책이 사실은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이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읽을 거리가 많지 않던 시절에 나왔기 때문에 더 사랑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사랑받았던 책이고 제가 좀 지금 좀 애정하는 네. 제 책은 사실 제일 최근에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아직 예, 디자인과 요령들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음, 저도 아까도 이전에 담소 나누면서 얘기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 디자 내 곁에 키치도 저도 지금 다시 읽으면 모르겠지만 학부 때는 이게 수업의 일환으로 접해서 재미있게 읽었다고는 새로움을 준 건 맞지만 재밌다 이렇게는 못 읽었거든요. 죄송하지만 근데 이 책은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여러 번 접고 줄도 여러 번 쳐가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디자인 예술 이런 쪽에 읽을 거리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서적으로서. 근데 그런 책을 꾸준히 내주셔서 되게 전 독자 입장에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선생님이 그 디자이너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디자인과 정말 밀접하게 살고 계신 분이고 디자인이 선생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디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생각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뭐 아이디어는 사실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 가능하게, 그러니까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디자인의 아주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세계를 만나고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는 디자인을 통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요. 더더군다나 저희가 굉장히 인공적인 세계에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디자인이 매개된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삶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디자인이 사치의 영역이라고 저는 과거에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학교 안에서는 내가 디자인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학교를 나오면 디자인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음식점만 가도 내가 아는 디자인 능력이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때는 알미 너무 부족해서 디자인이 사치로운 제2의 영역 없어도 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책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녹여져 있었거든요. 선생님은 디자인이 사치라고 생각하는지 삶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디자인을 처음 배울 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디자인의 대상이 따로 있고 디자인을 즐길 수 있는 주체가 따로 있고. 근데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어떤 인공물의 형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거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디자인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말이기도 한데 그래서 뭐 사치의 영역으로 이렇게 그 디자인의 자리를 제한하는 거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학에 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뭔가 대부분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막연한 상태로 대학에 오는 사람도 많다고 전 느끼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이 막연하게 왔는데 이걸 뭔가 진짜 내 걸로 심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그 사람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단계 대학생으로서 그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선생님은 그런 대학교 한 2, 3학년들이 고민이 많고 이럴 때 어떤 과정으로 뭔가 이렇게 관심을 계속 유지하고 더 심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뭔가 좀 슬럼프에 있거나 이게 내가 맞나 할 때 어떤 뭔가 돌파구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관심이라든가 아니면은 학습의 측면이든 능력이든 이게 우상향으로 그냥 아주 그 균질한 속도로 쭉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다 보면은 뭐 어떤 때는 굉장히 디프레스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삶에 대해서 혹은 전공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도 하고 그런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살다 보면 그런 뭐 기분이 들 때도 있고 뭔가 효율이 오르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공에 대한 회의도 그러니까 사실 1학년들을 만나보면 지금 1학년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가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거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무슨 꿈이 있냐. 그런데 그 34명 모두가 다 하나같이 자기 꿈을 얘기하고 자기의 뭐 생각하고 있는 플랜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정말요? 그거는 어 근데 예전에도 보면은 많은 학생이 그랬어요. 예,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근데 그런 친구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그게 흐트러지죠. 예, 그 꿈을 그대로 끝까지 가져가는 친구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알미 늘어나잖아요. 경험도 늘어나고 그러면 경험이 뭐 이전에는 많지 않았을 거고 알도 부족했을 상황에서 꾸었던 꿈과
그런 것들이 늘어난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가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돌아보고 그러면서 다시 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가 봤을 때 약간 디프레스 되고 약간 슬럼프라고 생각되고 자기는 방황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필요한 거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그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의 그런 지위에 있었는데 지금도 물론 그렇죠. 그게 지배적인 어떤 디자인에 대한 이해고 그런데 그런 이해가 조금 흔들리기 시작한 게 제가 보기에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넘어서면서부터거든요. 근데 그게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디자인 문화 담론이 출현하면서 그런 흔들림이 시작됐고 그게 한 10여 년간의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어떤 대안적인 이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디자인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배경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IMF를 거치기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2000년대 후반 생각해 보시면은 무슨 헬조선이니 무슨 뭐 88만 원 세대니 그런 게 다 그때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스펙 쌓고 졸업하면 취업이 딱딱 되던 시대가 아니라 그게 점점 어려워지고 취업을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디자이너들 혹은 창작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이럴 거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럴 거면 나와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그런 거예요. 사실 작가주의 디자인의 시작은 그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미술이라든가 디자인 영역에서 어떤 영웅들이 깨달음이 있어 가지고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그런 산물들이 그런 상황들이 그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게끔 디자이너들로 하여금 그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하는 거죠. 뭔가를 뭐 페어 같은 데도 나가보고 뭐 전시 있다고 그러면 디미러 보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개중에 좀 신박한 산물들을 만들어내고 인정받는 친구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좀 그런 친구들은 이름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어떤 특별한 그 방법이 있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저는 그 아까 초반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연의 힘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마주침을 갖다 보면 어떤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나의 기회를 앗아가기도 하지만 삶이란 게 원래 그렇게 잔인한 거니까 그거를 믿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기회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냥 마주침을 흘려보내지 말고 그런 우연히 뭔가 다가올 거라는 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특별히 무슨 어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아니지만 뭔가 오늘의 팟캐스트는 우연으로 시작해서 우연으로 끝나는 수미상관의 표정을 갖게 되었네요. 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뭐 하고 싶으신 얘기가 하나 있으신가요? 뭐 특별히 없고 초대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그러면 오창섭 선생님과 첫 번째 에피소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